유니티 프로젝트를 열어보면 인스펙터에서 값을 수정하려고 퍼블릭으로 선언한 필드가 수십 개씩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편하지만 프로젝트가 커지면 어떤 스크립트든 그 필드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 버그 원인을 추적하기 어려워집니다. 접근 한정자는 이 코드는 누가 사용해도 되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도구입니다. 정확한 범위를 모르면 캡슐화가 무너지고 팀원이 건드리면 안 되는 내부 구현까지 노출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C샵의 6가지 접근 한정자 각각의 정확한 범위, CLR이 접근성을 강제하는 방식, 그리고 유니티에서 올바르게 적용하는 방법까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데미지 시스템 클래스가 플레이어 데이터의 필드를 직접 바꾸려고 합니다. 4줄의 코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제로 컴파일이 되는 줄은 몇 줄이고 에러가 나는 줄은 몇 줄일까요? 바로 답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봅시다. 코드를 보면 플레이어 데이터에 4가지 한정자로 선언된 필드가 있습니다. 데미지 시스템의 프로세스 메서드에서 이 필드들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죠. 13번째 줄 스코어는 퍼블릭이니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습니다. 14번째 줄 인터널 타이머는 인터널입니다. 데미지 시스템이 같은 어셈블리에 있다면 접근이 됩니다. 15번째 줄 베이스 S는 프로텍티드입니다. 데미지 시스템은 플레이어 데이터를 상속받지 않았으니 접근이 안 됩니다. 16번째 줄 밑줄 시크릿 키는 프라이빗입니다. 선언된 클래스인 플레이어 데이터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으니 당연히 컴파일 에러입니다. 결론적으로 스코어와 인터널 타이머 2줄만 컴파일이 되고 베이스 헬스와 밑줄 시크릿 키는 에러가 납니다. 이 판단이 즉시되지 않았다면 각 한정자의 정확한 범위를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접근 한정자를 건물의 출입 권한에 비유해 봅시다. 퍼블릭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로비입니다. 어셈블리 안팎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죠. 인터널은 같은 건물 직원만 출입 가능한 사무실입니다. 여기서 건물이 바로 어셈블리입니다. 어셈블리란 컴파일된 .dll 또는 .exe 파일 하나를 말합니다. 유니티에서는 기본적으로 모든 스크립트가 어셈블리 C#.dll 하나로 합쳐지는데 어셈블리 데피니션 파일을 쓰면 어셈블리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텍티드는 가족, 즉 파생 클래스만 들어올 수 있는 집입니다. 어셈블리 경계와 무관하게 상속 관계만 봅니다. 프라이빗은 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 금고입니다. 선언된 클래스 내부에서만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복합 한정자가 2가지 있습니다. 프로텍티드 인터널은 가족 또는 같은 건물 직원으로 or 조건입니다.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같은 건물에 사는 가족으로 and 조건이죠. 이 or와 and의 차이가 나중 핵심이 됩니다. 이 표가 6가지 한정자의 접근 범위를 한눈에 보여줍니다. 열은 접근을 시도하는 위치이고 행은 각 한정자입니다. 퍼블릭은 모든 열이 초록색, 즉 어디서든 접근됩니다. 인터널은 같은 클래스, 같은 어셈블리 내 파생 클래스까지는 되지만 다른 어셈블리에서는 완전히 차단됩니다. 프로텍티드는 특이합니다. 같은 어셈블리 일반 클래스에서는 안 되지만 다른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에서는 됩니다. 어셈블리 경계가 아니라 상속 관계만 보기 때문입니다. 프라이빗은 같은 클래스에서만 접근되고 나머지는 전부 차단입니다. 프로텍티드 인터널은 가족 또는 같은 어셈블리라는 or 조건이라 접근 범위가 넓습니다.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같은 어셈블리이면서 파생 클래스라는 and 조건이라 범위가 좁습니다. 6가지 한정자가 실제 코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액세스 데모 클래스에 각 한정자로 선언된 필드와 메서드가 있습니다. 이 C# 코드가 컴파일되면 IL, 즉 중간 언어로 변환됩니다. 그 IL에서 접근 한정자가 어떤 키워드로 표현되는지 다음 씬에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L 코드를 보면 C# 한정자가 어떤 IL 키워드로 변환되는지 바로 보입니다. 4번째 줄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퍼블릭은 IL에서도 그대로 퍼블릭입니다. 5번째 줄 인터널은 어셈블리로 바뀝니다. 어셈블리 범위라는 의미를 그대로 담고 있죠. 6번째 줄 프로텍티드는 패밀리입니다. 상속 계열, 즉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7번째 줄 프라이빗은 그대로 프라이빗입니다. 8번째 줄이 핵심입니다. 프로텍티드 인터널은 패밀리 or 어셈블리, 즉 패밀리 or 어셈블리입니다. 이름에 or 의미가 들어있죠. 9번째 줄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패밀리 앤드 어셈블리, 패밀리 앤드 어셈블리입니다. and 조건이 이름 자체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IL 키워드 이름만 봐도 or와 and 조건이 직관적으로 드러납니다. C# 한정자와 IL 키워드의 대응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이 표를 외우기보다는 패턴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패밀리는 가족, 즉 상속 계열을 의미하고 어셈블리는 같은 어셈블리를 의미합니다. 패밀리 어셈블리는 패밀리 어셈블리, 패밀리 앤드 어셈블리는 패밀리 앤드 어셈블리입니다. 앞서 던진 질문의 답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데미지 시스템은 플레이어 데이터와 같은 어셈블리에 있고 파생 클래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스코어 퍼블릭과 인터널, 타이머 인터널, 즉 어셈블리는 접근이 됩니다. 반면 베이스에서 프로텍티드, 즉 패밀리, 파생 클래스 아니와 밑줄 시크릿 키 프라이빗는 컴파일 에러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정자를 명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줄의 푸 클래스는 접근 수준이 뭘까요? 다섯 번째 줄의 밑줄 밸류 필드와 여섯 번째 줄의 두 워크 메서드는요. 컴파일러는 기본값을 적용합니다. 그 기본값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시다. C# 컴파일러의 기본 원칙은 명시하지 않으면 가능한 한좁게입니다. 이 원칙을 이해하면 기본값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표를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네임스페이스 바로 아래에 선언하는 최상위 타입, 즉 클래스나 스트럭트 같은 것들은 기본값이 인터널입니다. 클래스 멤버인 필드, 메서드, 프로퍼티는 기본값이 프라이빗입니다. 구조체 멤버도 프라이빗이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구조체는 프로텍티드 계열 한정자를 아예 쓸 수 없습니다. 상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인터페이스 멤버는 C#8 이전에는 무조건 퍼블릭이었는데 C#8 이후에는 기본 구현과 함께 6가지 한정자를 모두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선 질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푸 클래스는 최상위 타입이니 인터널, 밑줄 밸류와 두 워크는 클래스 멤버이니 프라이빗입니다.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첫 번째 줄, 인터널 바이 디폴트는 한정자를 생략했으니 인터널입니다. 세 번째 줄, 익스플리시트 퍼블릭은 명시적으로 퍼블릭을 붙였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최상위 타입에 프로텍티드를 붙이면 컴파일 에러입니다. 최상위 타입에는 퍼블릭 아니면 인터널만 허용됩니다. 여섯 번째 줄부터 마이 클래스 안을 보면 밑줄 필드와 메서드와 중첩 클래스 네스티드 모두 한정자가 없으니 프라이빗입니다. 구조체 부분을 보겠습니다. 16번째 줄 마이 스트럭트의 밑줄 필드도 프라이빗입니다. 18번째 줄이 중요합니다. 구조체에 프로텍티드를 쓰면 컴파일 에러입니다. 구조체는 상속이 불가능하니까요. 마지막으로 24번째 줄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는 한정자가 없어도 퍼블릭입니다. 인터페이스 멤버는 기본값이 퍼블릭이고 C#8 이전에는 명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핵심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한정자를 생략하면 클래스 멤버는 프라이빗, 최상위 타입은 인터널이 됩니다. 둘 다 가능한 한좁게라는 방향입니다. 이제 가장 헷갈리는 두 한정자, 프로텍티드 인터널과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를 제대로 비교해 봅시다. 이름이 비슷해서 혼동하기 쉽지만 접근 범위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핵심 차이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다른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이 프로텍티드 인터널입니다. 파란 원은 같은 어셈블리, 초록 원은 파생 클래스입니다. 그 합집합 전체가 접근 가능한 범위입니다. 둘 중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오어 조건이죠. 오른쪽이 프라이빗 프로텍티드입니다. 두 원의 교집합, 즉 겹치는 부분만 접근 가능합니다. 같은 어셈블리이면서 동시에 파생 클래스여야 합니다. 엔드 조건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맨 아래 설명에 있습니다. 다른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 인터널은 허용되지만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차단됩니다.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어셈블리 A에 베이스 클래스가 있고 네 번째 줄의 OR 필드는 프로텍티드 인터널, 다섯 번째 줄의 엔드 필드는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덟 번째 줄 같은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 디라이브드 셈을 보겠습니다. 13번째 줄에서 OR 필드에 접근하는데 같은 어셈블리이고 파생 클래스이기도 합니다. 오어 조건과 엔드 조건 둘 다 만족하니 둘 다 됩니다. 14번째 줄 엔드 필드도 마찬가지로 성공입니다. 이번엔 18번째 줄 같은 어셈블리지만 파생 클래스가 아닌 논 디라이브드 셈입니다. 23번째 줄에서 OR 필드에 접근합니다. 프로텍티드 인터널은 오어 조건이라 같은 어셈블리라는 조건 하나만 만족해도 됩니다. 그래서 성공입니다. 24번째 줄에서 엔드 필드에 접근하려 합니다.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엔드 조건입니다. 같은 어셈블리이긴 하지만 파생 클래스가 아닙니다. 엔드 조건이 미충족되므로 컴파일 에러입니다. 마지막으로 18번째 줄 어셈블리 B에 있는 디라이브드 아더입니다. 어셈블리 A를 창조하는 다른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죠. 23번째 줄 OR 필드는 어떨까요? 다른 어셈블리이지만 파생 클래스입니다.
프로텍티드 인터널의 5어 조건 중 파생 클래스가 충족됩니다. 성공입니다. 24번째 줄 엔드필드는요. 파생 클래스이긴 한데 다른 어셈블리입니다. 엔드 조건에서 같은 어셈블리가 미충족됩니다. 차단됩니다. 이 코드 예시가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를 써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프레임워크나 패키지를 만들 때 외부 사용자가 상속받아도 내부 멤버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이제 내부 동작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접근 한정자는 컴파일할 때만 검사되는 것일까요? 만약 누군가 IL 코드를 직접 수정해서 프라이빗 멤버에 접근하려 하면 그냥 실행이 될까요? 아니면 런타임에서도 막힐까요? 답은 런타임에서도 막힌다입니다. 접근 한정자는 이중으로 검증됩니다. 1단계는 컴파일 타임입니다. C# 컴파일러가 코드를 분석하면서 접근 규칙 위반을 컴파일 에러로 차단합니다. 대부분의 위반은 여기서 걸립니다. 2단계는 런타임입니다. CLR의 Z 컴파일러가 IL을 네이티브 코드로 변환할 때 메타데이터를 다시 확인합니다. 접근 위반이 있으면 필드 액세스 익셉션이나 메서드 액세스 익셉션을 던집니다. 런타임 검증이 왜 필요하냐면 어셈블리가 독립적으로 컴파일되기 때문입니다. A.dll에서 퍼블릭이었던 멤버가 나중에 프라이빗으로 바뀌어 재컴파일 됐는데 B.dll은 아직 옛날 버전을 참조하고 있다면 컴파일 타임에는 문제가 없어도 런타임에서 Z가 차단합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인터널 클래스 안에 퍼블릭 멤버를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퍼블릭이니까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을까요? 인터널 클래스는 인터널이라 외부 어셈블리에서는 이 클래스 자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줄 퍼블릭 필드와 네 번째 줄 퍼블릭 메서드는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외부 어셈블리에서는 인터널 클래스에 접근조차 못하니 퍼블릭으로 선언된 멤버도 실질적으로는 인터널 범위로 제한됩니다. 이것이 접근성 캐핑, 액세서빌리티 캐핑 규칙입니다. 멤버의 접근성은 자신을 포함하는 타입의 접근성을 넘을 수 없습니다. 중첩 클래스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클래스 안에 선언된 중첩 클래스는 외부 클래스의 프라이빗 멤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코드로 확인해 봅시다. 아우터 클래스 안에 이너 중첩 클래스가 있습니다. 9번째 줄을 보면 이너에서 아우터의 프라이빗 필드 밑줄 시크릿에 직접 접근합니다. 컴파일 에러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C# 언어 명세에서 중첩 타입을 외부 타입의 멤버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이너는 아우터의 멤버이므로 아우터 내부의 다른 메서드와 동일한 접근 권한을 갖습니다. IL에서 이것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확인해 봅시다. IL 코드를 보면 7번째 줄에서 아우터 인스턴스를 로드하고 8번째 줄에서 ldfld 명령어로 아우터 밑줄 시크릿 필드를 직접 읽습니다. 중간에 우회 메서드나 합성 접근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접근합니다. 이 특성은 실제로 빌더 패턴 등에서 유용합니다. 외부 클래스의 생성자를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중첩된 빌더 클래스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전 설계 원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퍼블릭으로 해놓고 나중에 바꾸자는 습관이 왜 위험한지 아시나요? 한번 퍼블릭으로 공개된 API는 외부 코드가 이미 의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프라이빗으로 좁히면 그 외부 코드가 전부 깨집니다. 반대 방향, 즉 프라이빗에서 시작해서 필요할 때 퍼블릭으로 넓히는 것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소 권한 원칙의 핵심입니다. 최소 권한 원칙 프린시플 오브 리스트 프리빌리지입니다. 모든 멤버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접근 수준만 가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의사결정의 시작점은 항상 프라이빗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조금씩 넓혀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입니다. 다음 다이어그램이 이 의사결정 흐름을 보여줍니다. 새 멤버나 타입을 선언할 때 이 트리를 따라가 보세요. 첫 번째 질문. 다른 어셈블리에서 사용해야 하나요? 예이면 퍼블릭입니다. 아니오이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같은 어셈블리의 다른 클래스에서 필요한가요? 예이면 인터널입니다. 아니오이면 세 번째 질문.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이 필요한가요? 예이면 프로텍티드입니다. 아니오이면 기본값인 프라이빗입니다. 맨 아래 문구가 중요합니다. 프라이빗에서 시작해서 필요할 때만 넓힌다. 역방향, 즉 좁히는 것은 브레이킹 체인지입니다. 유니티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인스펙터에서 값을 바꾸려고 필드를 퍼블릭으로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유니티 에디터에서는 편하지만 프로젝트 내 어떤 스크립트든 그 필드를 직접 수정할 수 있게 됩니다. 해결책이 바로 시리얼라이즈 필드 어트리뷰트입니다. 프라이빗 필드에 이 어트리뷰트를 붙이면 유니티의 직렬화 시스템이 그 필드를 인식해서 인스펙터에 노출하고 씬 파일을 저장합니다. C# 접근 수준은 프라이빗으로 유지되므로 다른 스크립트에서는 직접 접근할 수 없습니다. 나쁜 패턴입니다. 첫 번째 줄, 에너미 컨트롤러의 헬스, 무브,
스피드, 에이전트가 모두 퍼블릭입니다. 네 번째 줄의 헬스는 누구나 직접 수정할 수 있습니다. 외부 스크립트에서 enemy.health999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줄 무브 스피드도 다른 스크립트에서 언제든 바꿀 수 있고, 여섯 번째 줄 에이전트처럼 내부 구현 컴포넌트까지 외부에 노출됩니다. 열 번째 줄 주석이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외부에서 헬스를 음수로 바꿨을 수도 있어서 이 체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좋은 패턴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밑줄 맥스 헬스에 시리얼라이즈 필드가 붙어 있습니다.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지만 인스펙터에 노출됩니다. 코드에서는 프라이빗이니 다른 스크립트에서 직접 바꿀 수 없습니다. 열 번째 줄부터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읽기 전용 프로퍼티만입니다. 헬스 레이시오와 이저 라이브는 갭만 있어서 외부에서 읽을 수는 있지만 쓸 수는 없습니다. 14번째 줄 테이크 데미지처럼 상태 변경은 반드시 메서드를 통해서만 합니다. 테이크 데미지 메서드. 내부를 보면 17번째 줄에서 이저 라이브를 먼저 체크합니다. 이미 죽었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18번째 줄에서 massf.x로 음수가 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메서드를 통해서만 상태를 바꾸니 유효성 검사를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21번째 줄 awake는 프라이빗입니다. 유니티 생명주기 메서드는 프라이빗이어도 유니티가 알아서 호출합니다. 오히려 퍼블릭으로 두면 다른 스크립트가 업데이트를 직접 호출하는 실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모노비헤이비어의 생명주기 메서드 awake, start, update, onDestroy는 모두 프라이빗으로 선언해도 됩니다. 세 번째 줄 주석처럼 유니티가 정상적으로 호출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유니티 엔진의 네이티브 코드가 리플렉션이나 내부 메시지 시스템을 통해 이 메서드들을 찾아서 실행하기 때문입니다. C샵 접근 한정자와 무관하게 동작합니다. 그러니 생명주기 메서드는 항상 프라이빗으로 선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셈블리 데피니션을 사용하면 인터널이 진정한 힘을 발휘합니다. 첫 번째 줄 mygame.core 어셈블리에 게임 매니저가 있습니다. 네 번째 줄 클래스 자체는 퍼블릭이라 다른 어셈블리인 게임 플레이나 UI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2번째 줄 리세포 테스팅 메서드는 인터널입니다. 코어 어셈블리 내부에서만 접근 가능하고 게임 플레이 어셈블리에서는 이 메서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13번째 줄에서 스코어를 0으로 초기화하는 테스트용 메서드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16번째 줄 스코어 캘큘레이터는 인터널 클래스입니다. 코어 어셈블리 외부에서는 이 클래스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17번째 줄부터 내부 구현이 완전히 캡슐화됩니다. 19번째 줄 캘큘레이트 메서드도 인터널이라 클래스와 메서드 모두 외부에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어셈블리 데피니션을 사용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하나의 어셈블리 C#.dll이었을 때는 인터널이 사실상 퍼블릭과 차이가 없었던 것과 달리 진정한 모듈 경계로서 기능합니다. 테스트 어셈블리에서 인터널 멤버를 테스트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줄 어셈블리 info.cs에서 internals visible to attribute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mygame.testAssembly에게만 코어의 인터널 멤버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합니다. 프로덕션 코드를 테스트 목적으로 퍼블릭으로 변경하는 위험 없이 테스트 어셈블리에서만 예외적으로 인터널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internals visible to는 friend assembly 선언이라고 부릅니다. 특정 어셈블리에게 인터널 멤버 접근 권한을 예외적으로 주는 어트리뷰트입니다. 보통은 테스트 어셈블리에 쓰지만 남용하면 캡슐화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한 테스트 어셈블리에만 적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셈블리 데피니션 사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표로 보겠습니다. .asmdef 없이는 인터널 범위가 프로젝트 전체입니다. 사실상 퍼블릭과 다를 게 없습니다. .asmdef를 사용하면 인터널이 해당 어셈블리 안에서만 동작하는 진정한 모듈 경계가 됩니다. 컴파일 속도도 차이가 납니다. .asmdef 없이는 코드 한 줄 바꿔도 전체가 재컴파일되지만 어셈블리를 분리하면 변경된 어셈블리만 다시 컴파일합니다. 프로젝트가 커지면 이 차이가 체감됩니다. 마지막으로 순환 참조도 .asmdef를 쓰면 컴파일 에러로 즉시 탐지할 수 있어 설계가 더 깔끔해집니다. 이제 흔히 빠지는 함정과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드 클래스에서 프로텍티드를 사용하는 실수입니다. 실드 키워드는 클래스를 봉인하는 키워드입니다. 실드가 붙은 클래스는 다른 클래스가 상속할 수 없습니다. 유니티에서 파이널 보스 같은 클래스를 실드로 만들면 아무도 이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프로텍티드 멤버를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줄 파이널 보스는 실드입니다. 네 번째 줄 밑줄 어택 파워를 프로텍티드로 선언했습니다. 컴파일은 됩니다. 하지만 컴파일러 경고 CS 0628이 발생합니다. 실드 클래스는 상속이 불가능하니 파생 클래스에서만 접근이라는 프로텍티드의 의미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프라이빗과 같은 범위인데 프로텍티드라고 쓴 것은 의도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코드입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실드 클래스에서는 프로텍티드 대신 프라이빗을 사용합니다. 실제 접근 범위와 코드의 의도가 일치합니다. 경고도 사라지고 코드 가독성도 좋아집니다. 두 번째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 헬퍼 유틸즈는 인터널 클래스입니다. 네 번째 줄, 두워크는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배운 접근성 캐핑 규칙에 의해 이 퍼블릭은 실질적으로 인터널 범위로 제한됩니다. 코드를 읽는 사람은 퍼블릭이니까 어디서든 쓸 수 있겠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혼란을 주는 코드입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인터널 클래스의 멤버도 인터널로 명시하면 실제 접근 범위와 코드의 의도가 일치합니다. 인터페이스를 구현할 때는 퍼블릭이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idisposable.dispose는 퍼블릭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함정입니다. 첫 번째 줄, 주석에서 직접 말해줍니다. 프로젝트 어디서든 player.health-999 같은 코드가 가능합니다. health, 만화, 레벨이 모두 퍼블릭이니까요. 유효성 검사 없이 음수값이 들어갈 수 있고 의도하지 않은 시점에 값이 바뀔 수 있습니다. 올바른 패턴입니다. 필드는 모두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으로 선언합니다. 인스펙터에서는 편집할 수 있으면서 코드에서는 안전합니다.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읽기 전용 프로퍼티 헬스와 레벨뿐입니다. 쓰기는 테이크 데미지 같은 메서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조합,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 필드 플러스 읽기 전용 프로퍼티 플러스 상태 변경 메서드가 유니티에서 캡슐화를 달성하는 기본 패턴입니다. 마지막으로 C# 버전별 변화를 짚어보겠습니다. C# 7.2 이전에는 같은 어셈블리 내의 파생 클래스에서만 접근을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인터널을 쓰면 파생 클래스가 아닌 곳에서도 접근되고 프로텍티드를 쓰면 다른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에서도 접근됩니다. 둘 다 원하는 범위보다 넓습니다. 첫 번째 줄, C# 7.2 이전 코드입니다. 네 번째 줄 인터널 헬퍼는 인터널입니다. 같은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있지만 파생 클래스가 아닌 곳에서도 접근이 됩니다. 원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일곱 번째 줄 프로텍티드 헬퍼는 프로텍티드입니다. 파생 클래스에서만 접근할 수 있지만 다른 어셈블리의 파생 클래스에서도 접근이 됩니다. 역시 원하는 것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정확히 같은 어셈블리 플러스 파생 클래스를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C# 7.2에서 프라이빗 프로텍티드가 추가되었습니다. 네 번째 줄, 이그젝트 헬퍼는 프라이빗 프로텍티드입니다. 같은 어셈블리 앤드 파생 클래스라는 조건을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레임워크나 패키지를 만들 때 내부 상속 계층을 지원하면서도 외부 사용자가 내부 구현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싶을 때 유용합니다. C#8에서는 인터페이스에도 접근 한정자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인터페이스 멤버가 항상 퍼블릭이었고 명시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C#8에서 기본 인터페이스, 구현 디폴트 인터페이스, 임플리멘테이션이 도입되면서 인터페이스 내에서도 프라이빗 같은 한정자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코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C#8 이전 i로거 인터페이스입니다. 네 번째 줄 로그 메서드는 퍼블릭이 기본값이고 명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단순하지만 제약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 내부에서만 쓰는 헬퍼 메서드를 만들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습니다. C#8 이유입니다. 여섯 번째 줄을 보면 프라이빗 헬퍼 메서드 포맷이 인터페이스 안에 있습니다. 타임스탬프를 포맷하는 내부 도우미 메서드입니다. 구현 클래스에서는 이 포맷에 접근할 수 없고 인터페이스 자체의 기본 구현에서만 호출됩니다. 열 번째 줄 로그 위드 타임스탬프는 기본 구현이 있는 퍼블릭 메서드입니다. 13번째 줄에서 포맷을 호출해서 타임스탬프가 붙은 로그를 출력합니다. 구현 클래스는 로그 위드 타임스탬프를 오버라이드하거나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프라이빗 포맷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이로써 접근 한정자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뤘습니다.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본 선택은 프라이빗에서 시작해 필요할 때만 넓히는 것입니다. 프로텍티드 인터널은 OR 조건, 프라이빗 프로텍티드는 AND 조건입니다. IL에서 접근 한정자는 어셈블리, 패밀리 or 어셈블리, 패밀리 and 어셈블리로 변환되어 런타임까지 강제됩니다. 유니티에서는 시리얼라이즈 필드 프라이빗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어셈블리 데피니션을 활용해야 인터널이 진정한 모듈 경계로 기능합니다. 감사합니다.